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정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는 이틀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한 교민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국내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은경 대책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쨌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우한에서 온 교민들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상황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오셨던 분들도 다 음성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사의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고 검사량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의 방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을 했고 성공적으로 지금 방역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면은 우한 교민 24번을 포함해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검사든지 민감도가 100%인 검사는 없기 때문에 일부 개별 사례에서는 그런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네. 아주 제한적인 예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증상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해 보는 기간이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내 확진 환자는 28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퇴원을 했어요. 나머지 그 확진 환자들도 상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퇴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네, 아마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단되었던 분들이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됐고요. 또 대부분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가 없었고 네.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환자들을 케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치가 되어서 퇴원하는 환자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초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바이러스는 아닌 건가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예. 우한이나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 초기에 인지가 될 때는 중증 상태의 환자분들을 주로 인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넓은 범위의 환자분들이 발견이 되면 대부분 치명률이 좀 더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예. 여전히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의 보고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가 채 30명이 되지 않는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환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팀의 방지환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조금 심한 독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던데요. 거기에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진단되었던 환자들만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중국에서는 많은 수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저희가 이 질환의 모든 스펙트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환자 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은 그 어떤 것도 단정 지을 단계는 네,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중국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묻겠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좀 확진자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전 통계들에 대한 신뢰도에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설명은 실제로 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네. 과거에 환자라고 분류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환자로 분류해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수의 증가, 현상적인 증가가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측면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설명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보고되어 있던 숫자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던 것은 맞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정 정도는 중국 당국에서 이 확진 환자 수나 사망자 숫자를 좀
축소해서 발표해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의도성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후베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와 후베이성 지역을 좀 달리 구분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희는 아주 경증의 사람들까지 지금 진단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후베이성 내에서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지금 정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점을 지났다라는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의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는 건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48,000명, 그러니까 5만 명 가까이가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1,400명, 거의 뭐 대부분 사망자가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는데 후베이성 상황만큼은 아직까지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국의 발표한 내용만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부분이 좀 많이 컸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미 생겨나고 질환의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방역이 뭐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 통제해 주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어느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 뭐 춘제 연휴 그 이후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점이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환자와 비감염자가 섞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 환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된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왔거나 또는 국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접촉자를 통한 발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지역사회 많은 전파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발생은 외국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어진 다른 국가에서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제 2차, 3차의 유행이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좀 마음이 놓여지기는 하는데 중국의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계속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보이지만 네. 외부에서 유입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지향하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의견이 조금 달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질환이 처음 알려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공포를 갖게 됐죠. 그러면 과도한 행동이나 과도한 방어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소모도 많아지게 되고 또 다른 부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한 공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 질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예, 예.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 행사의 성격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있는 행사들을 모두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예.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서 의료기관 내로 전파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달리 보고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한 얘기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증상 발현에 대해서
자가 체크, 자가 점검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도 사실 조금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태국 이쪽에서 들어오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환자 발생이 뭐 일본에서도 지금 많고요. 많기 때문에 중국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위험도의 수준을 본다면 여전히 중국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나머지 국가는 그거보다는 위험도가 낮겠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짚어야 할 포인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을 위해서 역학조사가 중요한 상황인데 28번 마지막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처럼 이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증상을 좀 알아차리기 힘든 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것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말씀해 주시는 증상, 그리고 노출 시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느냐, 약을 복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28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에 이 잠복기가 언제까지냐 이 논란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세요? 잠복기의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행태 또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의 상황을 보면 잠복기가 2주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인정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텐데 환자분이 이제 약물의 복용이 네.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증상 발현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잠복기가 과도하게 길다라기보다는 증상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료진에 따르면 회복기에 확진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가 진단하는 게 환자분이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네. 병의 중간일 수도 있고 끝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생겨났고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가 좋아져가는 시기, 이미 증상은 소실되었고 바이러스의 배출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지 않은가 하고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단계에 있으면은 회복도 그만큼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몸의 측면에서 보면 증상이 이미 모두 사라졌다면 이미 다 나은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가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몸에서 증상을 거칠 만큼, 그러니까 고생을 할 만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검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앞서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약을 복용해서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배출은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이 되어서 끝나가는 시점쯤에 진단이 되었을 가능성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앞서 지나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3번 환자의 의료진은 코로나19의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미 사스와 메르스 때 이미 사용이 됐던 그런 치료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스나 메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약물은 아니고요. HIV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약물인데 이 사스 때에 이 사스를 대응해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실적인 분석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실험실적 분석에서 이 약물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 효과가 증명된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잘 디자인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제한된 환자군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했던 시도의 경력이 있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뭐 상당히 안심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이 에이즈 치료제로 쓰는 거 이거로 좁혀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말고도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약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품명을 일일이 언급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몇 가지 후보군을 놓고 학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들의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면역력 상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이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약으로 낫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신의 면역력으로 낫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네. 그때가 낫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되게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 또 고령이 아니고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이 과정을 쉽게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바이러스 분양으로 치료제나 이제 백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원천 물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이제 백신의 국내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직 본격화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뎠고 토대를 좀 마련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백신을 포함해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약물과 백신이 조기에 나와서 이 유행을 종식시키는데 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격화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신약이 개발될 때 이런 좀 응급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새로운 성분을 알아내고 그 성분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또 품질이 검증되어 있는 상태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 뭐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들이 다 있거든요. 자, 이 지금 뭐 개인 위생을 중요시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또 열심히 씻는 것 외에 자기 스스로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감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상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면역력을 높이는 왕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음식, 어떤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강조하는 건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운동과 스트레스의 관리,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가지고 계신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잘 조절하시는 것, 이것이 건강 상태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균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몸을 너무 과도하게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네, 뭐 과도한 스트레스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막연한 불안감들을 갖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상황이 좀 관리가 돼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안심을 하시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